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불륜은 어떤 특별한 나쁜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고 가정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감정에 이끌리고 현실에 지쳐 마음에 틈이 생기면서 그 길로 걸어가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사소해요. 반복되는 일상 속의 권태,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지친 하루 끝에 건네진 한마디 위로,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륜이라는 길로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10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단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흔들릴 수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미리 경계하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혹시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고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운 사람.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남들이 보기엔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챙기고 겉모습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문득 마음이 시려오기 시작하죠. 같이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그 생각이 자주 들어요. 말을 해도 공감받지 못하고 표현해봤자 피곤하다 그만 좀 하라는 말만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외로움은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을 텅 비워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 말이 마음을 울릴 때가 많아요. 오늘 좀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내 안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을 툭 건드려버리죠. 그제야 비로소 내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싶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다가는 착각이 들고, 그러면서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이해받고 싶고 따뜻하게 감싸지고 싶었던 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감정을 오랫동안 참은 사람일수록 그 갈망이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톡 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설렘과 위로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착각,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현실의 선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외로움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은 그 어떤 감정보다 강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참고 말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끝에 쌓인 마음의 고유한 절망,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하나 서서히 쌓아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감정의 정체예요. 그래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모른 척하거나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하고 안전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안 되면 전문가에게 맡기든 믿을 수 있는 관계든 아니면 상담사에게 맡기든 내 감정을 꺼낼 수 있는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내 감정도 덜 아프고 누구에게 쉽게 기대는 실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사람 마음은 원래 변덕스럽고 그날의 기분, 컨디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생겼을 때마다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불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그냥 고맙다고 느끼면 끝나면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막 흘러가요. 그 순간부터 감정이 이성 위로 딱 올라가게 됩니다. 좋았어요, 설렜어요, 자꾸 생각나요. 이런 말들을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계속 자라면 어느새 마음이 끌리고 혼자 상상하고 상대가 웃어주기만 해도 막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게 아닌 건 아는데, 옳지 않은 건 아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가요.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잘못인 걸 알아도 멈추지 못하는 마음. 그건 감정을 절대화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마음 간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은 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붙잡고 키우고 행동에 옮기면 그때부터 선택의 문제입니다. 감정에만 의지해야 하는 사람은 늘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설레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지금 슬프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지금 좋아지면 모든 걸 걸어도 될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감정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아니죠. 그리고 감정은 외부 자극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배우자와 싸우고 나면 그날따라 상간자가 더 따뜻해 보이고, 외로움이 깊은 날은 그 사람의 문자가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늘 그 순간에만 충실하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정도 너무 쉽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감정이 아니라 가치와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가정을 지키고 싶은지,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살고 싶은지 그 기준이 분명하면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한 줄로 정리하자면 마음이 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마음이 갔다고 꼭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감정을 따라 맞는 선택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인생이었나? 이 사람과의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권태를 느끼고 삶의 방향에 회의가 들 때도 있죠. 근데 그 질문이 자꾸 반복되면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과 다른 인생을 계속 꿈꾸기 시작하면 위험한 유혹이 계속 스며듭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의심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출구처럼 보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 제가 많이 듣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그 사람 앞에서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 깔려 있어요. 지금 이 삶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 결혼 생활은 나를 옥죄고 있어. 저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현실 위에 지어진 게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만든 환상 위에 세워진 관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행복하고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엔 또 다른 현실 그리고 또 다른 책임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배우자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충분히 애정을 쏟지 못했고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잊고 살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가장 쉬운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관계의 전환이라 믿게 되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설렘, 새로운 시작.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엔 또 다른 무게로 다 돌아옵니다.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 결국 또 다른 불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분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현실 회피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 그걸 놓치면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무너질 수가 있죠. 현실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새로운 사람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바뀌어야 할 거는 바뀌어야 될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삶을 바라보는 내 관점일 수 있어요. 내 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자존감이 낮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 나는 늘 부족한 사람 같아요. 누군가 나를 좀 특별하다고 소중하다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는 그냥 엄마, 남편, 아내일 뿐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말을 상담하면서도 또 자주 듣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지 그게 마음속에 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 앞에 누군가 다가와 진짜 당신은 멋져요. 나한테 당신이 특별해요. 이런 말을 해주면 그 한마디가 존재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래 기다려온 위로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특히 결혼 생활 속에서 평소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던 사람이라면 더 그렇죠.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난 당신이 참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 가슴 깊이 파고들고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줘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기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고 존재감 없이 살았다는 마음의 허기를 누군가 채워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던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가치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늘 외부로부터 인정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감정의 형태로 들어오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해줘요. 배우자에게서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특별하게 보지 않게 되면 또다시 허기와 불안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류는 하고서 또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배우자가 나를 몰라준다가 아니라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줘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라면 어디에 있던 누가 있어도 마음속 공허함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한 선택한 분류는 결국 더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다섯째, 이성과의 경계선이 모호한 사람.
그냥 친한 동료예요. 단둘이 밥 몇 번 먹었다고 뭐가 문제가 돼요? 가끔 연락하는 사이일 뿐인데 왜 다들 예민하게 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편하고 심지어 서로 고민도 나누는 사이니까 이게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분류는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아니었던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시작돼요. 단둘이 커피 마셨잖아요. 아무 일 아니잖아요. 아무 감정이 없었잖아요. 요즘 그냥 힘들다고 털어놓다가 어느새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어느 날 상대가 건넨 말 한마디에 가슴이 또 덜컥 내려앉고 그 사람의 연락이 기다려지고 그 사람에게만 웃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는 이성과의 관계 기준이 흐릿한 사람은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고 나서야 내가 왜 이랬지 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몸을 섞은 건 아니니까 분류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넘어간 시점부터 이미 위험은 시작된 거예요. 분류는 언제나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넘어가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순간부터 돌이키기 어려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성과의 관계가 모호한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호함 자체가 위험의 출발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밤늦게까지 이성과 톡을 주고받고 사적인 이야기, 고민을 서로 나누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둘만의 농담, 둘만의 약속, 둘만의 공간이 생겨날 때 그건 이미 감정이 흘러가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남녀 사이에 친구도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아무 죄책감도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던 만큼 감정은 더 훨씬 빨리 깊어지기 시작하죠. 여섯째, 책임보다 감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자주 들리는 말이 있죠.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감정이 오르면 뭐든 괜찮다라는 위험한 믿음이 숨어 있어요. 특히 요즘은 책임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가가 삶의 기준이 되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가 관계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불륜도 이런 말들로 포장됩니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있으면 진짜 나다워질 수 있어요.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몸만 같이 쓰는 게 그게 더 죄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또 상담 중에 또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감정 논리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다루고 있어요. 가정은, 결혼은 그저 감정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함께 살아내는 결정과 인내, 의무와 신뢰, 책임이라는 측 함께 있어야 이게 진짜 관계거든요. 감정은 변합니다.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은 싫고 한때 설렜던 사람이 지겨워지고 지겼던 배우자가 어느 날 고마워지기도 해요. 그게 감정의 본질이에요.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감정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 사람과 있으면 살 것 같아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그 감정이 진짜였고 그때는 절실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말로 끈을 맺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감정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감정을 따라가되 그걸 멈춰 설 수 있는 건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방향이죠. 그 방향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책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일곱째, 상대에게 운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외로웠던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온 운명 같은 존재였어요. 자,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불륜에 빠진 사람 중에 진심이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상대를 운명처럼 느꼈다고 해요. 누구보다 말이 잘 통하고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어떤 설명 없이도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연인 같고 그래서 이 사람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우자는 현실이 되고 상간자는 이상이 되죠. 현실은 지치고 피곤하고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한데 이 사람은 따뜻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정말 생각해볼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운명처럼 느낀 건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했기 때문 아닐까요? 삶이 고되고 공허할수록 누군가의 관심과 다정함은 곧바로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운명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결국엔 또 다른 사람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똑같이 실망할 수 있고 권태가 올 수 있고 언젠간 그 사람도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아직 현실의 무게를 함께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육아를 같이 해보지 않았고 문제를 돌파해보지 않았고 아파와서 수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된 일상도 가정의 책임도 경제적 부담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순수해 보이고 더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랑은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운명은 서로 맞춰가고 싸우고 지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겁니다. 여덟째, 지루함과 반복에 쉽게 질려하는 사람.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이들 챙기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자고 다음날도 똑같은 하루의 반복. 이런 말도 상담 중에 진짜 많이 들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사실 대부분이 반복이죠. 드라마틱한 사건보다 밋밋하고 익숙한 일상의 연속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상에 쉽게 질립니다. 처음에 좋았던 배우자의 말투도 지금은 듣기만 해도 짜증나고 같이 걷던 길도 가던 식당도 이젠 습관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습관처럼 느껴지면서 지루함이 오래되다 보면 자극에 대한 갈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설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그 순간 어느 날 문득 등장한 새로운 이성이 마치 인생의 활력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대화는 신선하고 그 사람의 말투는 설레고 같이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처음엔 그냥 기분 전환이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는 일상이 더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사실 그 사람을 좋아했다기보다 지루한 내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극을 찾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또 질려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 끝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돼요. 분류는 대부분 처음에 새롭다, 설렌다,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이 세 가지 감정으로 시작이 되죠.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라 자극에 중독된 마음의 환상일 수 있습니다. 아홉째, 지적인 호기심이 감정성까지 연결되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는 정말 잘 통해요.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 말은 또 상담 중에 진짜 또 많이 들려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다 그래요. 어떤 주제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같은 책을 읽었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말이 잘 통한다는 건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끈은 처음엔 가볍고 얇은데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조금씩 두꺼워지고 결국엔 감정의 통로로 바뀝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 내면의 고민, 철학적 생각, 감정의 뿌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은 내게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육체적 접촉 없이도 마음은 이미 깊숙이 연결되어 버린 상태예요. 이거를 감정적인 불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 멀쩡해 보여요. 그냥 친한 사이 같고 대화 잘하는 직적인 동료 같고 함께 책을 이야기하고 뉴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배신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하는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대화가 재밌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대화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나요. 문자를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어떻게 할지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미 경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지적인 끌림은 육체적인 유혹보다 훨씬 은밀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이 빠졌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깊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열째, 현재 고통을 회피하려고 관계에 도피하는 사람. 이 사람과 있으면 그 고통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힘든 현실에서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이 고백, 불륜에 빠진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깊고 복잡한 고통, 그걸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그 고통은 때론 무력감이고 때론 배우자에게 느낀 좌절이고 또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존재에 대한 의문일 수 있었죠. 그 고통이 너무 깊을 때 사람은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피처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단순히 위로였어요.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나를 불쌍한다고 해줬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그 다정한 말들에 가슴 한구석에 녹아내립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만큼은 지금의 괴로움이 집안의 냉기와 고함, 책임과 의무 모든 것이 잠깐은 멀어지니까요. 그 시간이 달콤한 도피처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 그렇게 착각이 시작돼요.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뿐이죠.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워졌던 거죠. 그 관계는 불안한 현실을 덮어주는 담요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도망친다고 현실이 사라지지 않듯이 그 관계는 결국 더 큰 고통을 돌아옵니다. 특히 이 유형의 사람들은 불륜이 끝나고 나서 더 큰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마저 없으니 나는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자주 나오죠. 그 관계가 진심이었다기보다 지푸라기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륜에 빠진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랬구나. 스스로 그렇게 돌아보게 되셨다면 그건 분명 회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불륜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 작은 권태, 사소한 위로와 공감 그런 아주 일상적인 감정들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천천히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빠져들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류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어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그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작은 멈춤이 되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잠깐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용기예요. 감정은 순간이고 관계는 선택이며 회복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드북TV는 여러분이 그 회복의 방향을 놓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